여러분이 영화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꼭 봐야 하는 프리뷰쇼 무비적 부비적. 오늘은 유승환 감독의 신작 군함도와 관련된 무서운 사실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 1945년 일제강점 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조선인들이 대저 1000m 깊이의 막장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노역을 해야 했던 군함도. 전쟁의 막바지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자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군함도를 폭파시키려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독립군 무영은 딸을 지키려던 강옥과 경성 최고의 주먹 칠성, 일제의 갖은 고초를 겪어온 말년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들과 군함도를 빠져나가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지옥섬 군함도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영화 군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군함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무비적 부비적이 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한 내리 3편, 내리 3편, 나연 일병구하기, 덩케르크, 그리고 군함도. 어떻게 보면 또 2차 대전으로 묶일 수 있는 일들. 그렇죠. 군함도를 통해서 역사적인 네. 사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군함도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이죠. 역사적인 배경도 무섭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행태 그런 또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있는 환경적인 의미로도 좀 무섭게 그죠. 보존되어 있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네. 범죄자의 섬에서 음. 지옥의 섬으로 변화했다. 아. 예전에 하시마 섬 자체가 바다 위에 되게 작은 섬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관영 탄광이었는데, 이때는 이 탄광일을 나가사키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을 보내가지고 이 죄수들이 그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우지 탄광 같은 거죠. 네, 그런 거죠. 인권의 사각지대로 상당히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범죄자들이다 보니까 일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이런 것도 배려도 없었고, 범죄자들끼리 서로 뭐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죠. 1890년대에 미쓰비시사가 인수해요. 네.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 미쓰비시사가 전범 기업으로 최고죠. 그래서 요곳에서 인수하게 되면서 1897년까지 6번의 그 대형 매립 공사를 통해서 섬의 면적을 3배 이상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군함도가 원래 그렇게 생긴 섬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섬에서 많이 확장을 시킨 그죠. 거죠. 예.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1916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7층짜리 아파트를 일본 최초로 건설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모양 자체가 군함도 모양으로 생기게 된 거죠. 멀리서 배처럼 보면. 생겼다. 네, 군함처럼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함도라는 별명이 생긴 거고, 이것조차도 일본 내에서 신문에서 나왔던 타이틀이었어요. 네. 건립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광산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전쟁으로 일본인들의 손이 부족해지자 한국인들을 강제징역을 한 거죠. 일손이 부족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청일전쟁 이후로 일본은 패턴이 똑같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준비를 하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전선을 점점 넓혀왔거든요. 이게 제국주의의 일환으로. 그렇죠. 동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 자국민들도 많이 죽게 되고 식민 생활하던 식민지 일손까지 부족해져가지고 다 군함도로 투입하게 된 거죠. 그렇죠. 6.3헥타르에 불과한 이 좁은 섬에 한때는 5,000명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되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구 밀도를 자랑했던 그 섬에 따닥따닥 붙어 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그 일본이 식민지로 뒀던 나라의 인물들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800명 정도가 네. 한국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 아파트 2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2동 안에 800명이 다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수용소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은 다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섬이다. 한 번 들어가면 끝이다. 그렇지. 이러면서 지옥섬이라고 불렸는데, 지옥섬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을 하려면 바다다 보니 그렇죠. 헤엄을 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이제 또 육지랑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헤엄을 치다가 힘이 중간에 빠지는 힘이 빠져 죽거나, 해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도망치다가
순사한테 잡혀서 맞아 죽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운 좋게 헤엄쳐서 육지를 건너가도 근처에 있는 육지가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순사를 만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로 가도 죽을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이 탈출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 탈출할 꿈을 아예 꾸지 못했던 거죠. 이게 또 노동도 지옥이었어요. 노동이 깊이가 해 수면에서 700m 아래, 그러니까 해저 700m까지 들어가는 탄광이었던 거예요. 거기다 누워서 이렇게 그렇죠.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차라리 죽였으면 싶었다라는 막 그런 것도 봤는데, 예고편에 보면 팬티 한 장 입고. 네. 아 이거 치가 떨리더라고. 이런 거 무한도전에서 나왔잖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승환 감독이 CG 위에 배우들을 연기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네. 그래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되는 군함도 세트장을 다 만들었고, 아까 말했던 그 갱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다 세트 구성을 했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실 일본인들이 그 탄광에서 아주 멋지게 일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로 홍보용. 홍보용이고 그 일본에서는 정말 월급을 받고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환경이 좋게 네. 일을 했는데 그 저 지하에서는 그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더운 그렇죠. 곳에서 엄청나게 그 탄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네. 딱 두 개를 줬대요. 그러니까 고무줄하고 그 다음에 주먹밥. 네. 그래서 고무줄로 서로 연결해서 의지하면서 내려갔고, 정말 더워서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땀을 닦으려고 손을 하다 보면 이 탄광 그 가루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비면 실명 예, 실명하고. 위기가 온 거죠. 깻잎밥 하나씩 먹으면서 예. 거기에 이제 일본인들은 이제 거기 고급 레스토랑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거기에 뭐 유곽부터 해서 되게 많은 학교도 그 있었고. 시설들과 많은 그런 유흥 시설 이런 게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고. 아니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다니까. 깻묵밥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콩을 갈아가지고 깨 기름 짜고서 남는 찌꺼기예요. 그거를 밥이랑 뭉쳐서 먹은 거야. 그거 먹으면은 인터뷰에서 그래요. 반나절이면 끝나는데 그게 하루 식사였다고. 영양분이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피죽먹고 일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서운 사실입니다. 군함도에서는 늘 검은 연기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화장을 했다고 해요. 혹사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런 사람을 묻어줄 땅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가뜩이나 좁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한국으로 송환했던 것도 아니어서 이걸 다 시체들을 화장을 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검은 연기가 피어났던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던 그 명부가 또 있어요. 그걸 다 기록을 또 했더라고요. 이게 일본에 보관이 돼 있는데, 많이 누락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그쵸. 다 같이 되었던데요, 뭐. 기록된 사실만 봐도 되게 치가 떨려요. 네. 산부를 비롯해서 18개월 된 신생아가 죽었는데 그 신생아들이 죽은 이유도 매몰. 그러니까 여기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거나 아니면은 뭔가 영양실조로 죽거나 이런 걸 다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나마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다 그냥 일괄적으로 화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검은 연기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게 뭐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쟁 말기로 갈수록 네, 되게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패전이 가까워질수록 심해졌죠. 최근에는 그 무한도전에 갔던 네. 그 비 있잖아요. 위령비요. 네, 위령비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위령비를 찾아뵈려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군함도를 하시마섬을 일본에서는 관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왜냐면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많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꾸 보수 공사를 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여주지 않고 계속 자기네들의 그 건물들 근대화의 상징.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얘기를 들으면서 또 치가 떨리려고 그러네. 자, 근데 아직 두 번째밖에 안 왔어요. 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45년 8월 9일이 어떤 날이냐? 종전날이죠. 그쵸.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날이에요. 그 이후에 섬에 있던 일본인 관리자들이 사라집니다. 광부들도 사라집니다. 바로 본국으로 본인들은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때 탄광 입구가 폐쇄되면서 남아있었구나. 네, 조선인들하고
다른 이제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거죠.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네. 그런데 그 일본인들이 사라진 다음 날 중국인 인부들이 거의 다 사라진대요. 1000명 정도가 됐는데 한 번에 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탄광 입구가 폐쇄가 됐잖아요. 중국 인부만 거기다 몰아놓고 막은 게 아닐까. 당시에 일본이 절대 중국으로 그냥 보내줬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송환됐을 수도 있을 수도 있네요.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코멘트를 한 적이 없대요. 부정적인 코멘트를 원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네.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하시마상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코멘트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상한 조치가 된 것인지 아닌지가 묵인하는 밝혀지지가, 건지. 근데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되면은 되는 대로 그것대로 문제인 그러네요. 거예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거네. 어쨌든간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사라진 다음날 중국인들도 싸그리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영화도 45년이에요. 배경이. 네. 그러면은 분명히 영화 안에 원폭이 중간 시기가, 떨어지는 마무리가 예, 되는. 예, 그게 아마 분명히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과연 표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마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원폭의 사고 현장 있잖아요. 그걸 뒷수습하는 데 투입이 돼요. 아, 또? 네네. 그래서 또 희생된 거죠. 두 번째 희생을. 그렇게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세월이 좀 흘러서 1974년 1월 15일 날 완전히 폐광이 돼요. 그러면서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고 이제는 완전한 무인도가 돼버렸죠. 지금은 6분 정도가 아직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네.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었고요. 이건 어쩔 수 그다음에 없고요. 요거는 지금 막 생긴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군함도가 이제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단은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 네, 등재가 됐다는 것 자체에서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시는 의아해할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그럼 자세하게 짚어 드릴게요. 네.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유산, 음. 문화유산, 복합유산. 음.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거나 뭐 생태계 아마존강 같은, 이제 문화유산은 하지마 섬을 포함하는 메이지 유신의 근대 산물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구조물. 그리고 복합유산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합치고 있는 건데, 오늘 영화 주제인 군함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쟁에 군수물자를 내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또 전 세계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메이지 유신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근대화의 산업화에 성공한 배경은 저도 기록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꼽혀왔던 그 서구식 공장 라인의 생산 모델이 아시아 쪽에서 성공한 최초의 사례예요. 메이지 유신이. 군함도 뿐만이 아니라 그 개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다. 전혀 다른 문화의 생태계에서 서구식 생산 라인을 들여서 성공시킨 것은, 이거는 침착하게 얘기하기 되게 힘든데 이거는 기록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전례도 있습니다. 독일의 펠크링켄 제철소라고. 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군 철모 생산하던 지역이었거든요. 이 제철소가 유럽에서 제일 큰 제철소였어요. 이 제철소도 9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대단한 그렇죠. 뭐 근대화의 최고의 산물이죠. 그렇죠. 산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때는요. 사실 여기서 이루어졌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비인도적인 행위, 그렇죠. 노동력 착취는 제가 얘기한 그 펠크링켄 제철소에서도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인권을 타다받으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눈물 날라 그래.
근데 여기서도 유네스코 전문의 이 펠크링켄 제철소도 그 강제 노역이 삭제가 돼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함도를 포함하는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도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거죠. 그렇죠. 다른 점은 있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대로 등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강제 노동 그리고 비인도적인 행위가 이미 먼저 인정이 되고 펠크링켄 제철소가 94년도에 근대화의 업적으로 유네스코에 지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가 있는 거예요. 79년도에 먼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나치의 만행을 알리는 역사적 기록물로 보관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제철소가 또 역사적인 그런 근대화의 산물로 인정이 된 거죠. 근데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등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에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렇죠. 강제 노역에 대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 유네스코 등록을 주최하는 곳에서도 합의를 이루어서 그래 등록을 하겠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유네스코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하겠다. 우리 강제 노역을 한 걸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작 지금 돌아와가지고 자기네 자국민에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거는 되게 아사모사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등록할 때부터 이게 말이 엄청 그거랑 많았어요. 말이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인을 강제징용 시작한 게 1916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신청한 그 등재된 그 역사적 기간이 191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즉 강제징용을 하기 시작 전. 그래서 이 내용을 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그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이 세계 최대 규모예요. 2011년도에 팔레스타인이 가입되면서 미국이 안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내던 일본이 유네스코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 일제 시대에 있었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기록물을 이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중국도 난징 대학사를 등록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였냐면요.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기구에다 대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계속 본인들이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팽창 욕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 그게 정확한 거죠. 네. 제국주의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라인 자체가 아주 유서 깊잖아요. 유서 깊죠. 아베 총리로 이어지는 그 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 역사적인 라인.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있고, 노력해서 애를 쓰죠. 예능이나 어떤 토크쇼에서 나와서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체는 네.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그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일단은 그걸 뒤집을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 사회의 상치체가 그렇게 많이 변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완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져 있죠.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그 하시마 섬에 관련돼서 이 유네스코 등재를 더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때 하시마 섬 하나만 등록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통째로 묶여 있어요. 23개의 그 시설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시마 섬을 포함해서 7개의 그 다른 강제징용을 했던 그렇죠. 7개의 곳이 같이 신청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도 그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을 거의 누락한, 애둘러 거의 최소화시켰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요. 거시기 같은 거잖아. 네. 이 거시기 같은 그때 거예요. 그런 일이 거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둘렀죠. 근데 사실 그 유네스코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와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등록할 때 인터뷰 그 일본 위원장이 애초에 거기서 다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포함을 하겠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밥 먹고 뒤돌아서서 밥 안 먹은데요. 이게 우리가 경제 규모랑 과거에 있었던 일이랑 근대적 역사 배경이 유사해서 독일이랑 많이 일본을 비교하잖아요. 정부의 시점의 차이가 독일이랑 일본이 되게 많이 달라요. 85년도에 종전 40주년 기념 연설을 이제 당시에 서독에 바이체커 대통령이 했는데 이게 되게 역사에 남을 만한 명연설이래요.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고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화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수백만 명씩 죽어간 그 경험이 이 세상 모든 유대인들의 내면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을 바이체커 대통령이 인용을 하는데 망각은 유랑을 연장시키고 구원의 비밀은 기억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어떤 종교를 수용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좀 미안함을 화해를 청해야 된다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독일 수상은 또 다른 시점이었던 거예요. 아하. 콜 수상이라고 이분이 종전 40주년이니까 레이건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로 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좀 와달라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갔어요. 가서 오히려 나치의 만행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더 알리게 되는 역풍으로 작용하게 됐죠. 우리가 지금 일본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이체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지 아니면 콜 수상과 같은 시점인지 단박에 우리가 이게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일본의 스탠스가 어떤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일본을 볼 때마다 일본인 개개인들한테서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그냥 역사적 어떤 입장. 관점, 주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 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뭐야? 억지 부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진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거든요. 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 느꼈던 감정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지 생각만 있는 거야. 이게 힘들어요. 아니 토론을 하려면은 얘기를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죠. 듣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 몸속에 정화가 되나 봐. 정수기처럼 싹 정화가 돼서 내가 위안부 오줌이 할 나오는 때도 거야.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독일은 나라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차 대전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직접 했지 나라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나라는 언제든가 나라랑 정부는 국민의 손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피해자들한테 해야 돼요. 근데 그 뭐예요? 그 나라한테 사과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인터뷰도 안 했더라고요. 그 피해자들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한 없더라고요. 번도 없어요. 이제 6분밖에 안 계셔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등재될 가치는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독일처럼 등재를 할 때 이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문화의 상징이고 그치.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이 이걸 보고 그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올리는 것과 이것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야 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라는 거죠. 그게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문화유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문화유산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유산이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쟁에 대한 유산이고 부끄러운 과거와 뭐 잘된 과거가 다 뭉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유네스코에서 등재하기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숨긴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예. 이 독일이랑 또 일본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독일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일본이랑 좀 비슷한 관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치의 잔당들이 기득권에 아직 있는 거야. 그리고 영향력을 막 행사했던 거지 사회 전반에. 근데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들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독일로 이렇게 반성을 하고 좀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독일로 탈바꿈이 됐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전쟁 시대를 전쟁을 겪었던 그분들의 자손들이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고 있는 문화 사회예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되게 보수가 강한 사회인데요. 일본도 굉장히 보수가 강한 사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기대하려면은 지금의 일본의 젊은이들이 조금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의 일본의 젊은이, 일본의 뭐 노인들한테 분노를 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정부한테 분노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만 해도.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알려서 군함도가 이런 걸 해결하는 좀 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합의를 그딴 식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되냐고. 저는 이래서 이번 군함도 때 좀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송중기 씨가 한류 스타라고 해서 자기가 이런 영화에 출연했을 때 그 혹시나 모를 제재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건 정말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자신은 어느 나라에 활동을 해도 한국이 제일 먼저니까 그럼요.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예전에 각지타 할 때도 정말 그 주연을 다들 거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주원 씨가 하게 된 거였었는데 진짜 뭐 자신이 물론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벌고 아니면 뭐 중국에서 수입을 벌고 이런 건 알겠지만 정말 한국의 본연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또 젊은 사람들이 같이 역사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더
보고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죠. 네.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하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런 거에 분노를 강하게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일본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분명히 좋게 가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바뀌지 않는 점들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결속력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선정한 7대 괴기 장소가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바로 이 하시마 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무인도에다가 워낙에 그냥 사진만 찍어놔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폐허가 된 그것도 곳이. 그렇고 참 하하. 두 군데가 한국과 연결이 돼 있어서 아유, 그렇죠.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한이 맺혀 있을 장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걸 봐서도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소에 대해서 막 보면서 경외감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고 아파야 이렇게 돼.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시마 섬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이 또 궁금하실까봐 제가 다른 곳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요즘 여름이니까 더우신 분들은 이 장소들 좀 사진 찾아보시면 서늘해지거든요. 나 여기서부터 대본을 안 봤어. 저는 봤는데요. 아, 을신연스럽죠? 상당히 무서운 곳이에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키예프 주에 있는 프리피아트. 그렇죠. 이곳이 그 원래는 5만 명 가까운 인구들이 있었으나 체르노빌 참사로 네, 맞아. 인한 체르노빌 참사. 네, 그 영향으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유령 도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콜 오브 듀티 4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 트랜스포머 3 보면은 체르노빌로 알고 있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여기예요. 그거 프리피아트. 다 인생 게임에서 털었어요. 그렇죠. 인생 게임에서 한번 털었어요. 네, 털었고 노동학 편에. 그 제일 유명한 걸로는 그 이제 놀이공원 그죠? 유원지. 유원지 같은 게 또 있죠. 진짜 여기 사진 찍힌 것들 보면 그런 유령 도시로 유명하고 상당히 무서운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토고에 위치한 동물 부적 시장. 개, 고양이, 코브라, 악어, 토끼 뭐 기린 이런 것까지 다양한 동물들의 사체가 거래가 돼요. 근데 여기가 무서운 이유는 배경에 부두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주술적으로 사는 경우가 되게 크다고 해요. 아, 주술용품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네. 얼굴들만 있어요. 동물 얼굴들이 쫙 있어요. 대부분 동물 머리를 이제 거래를 많이 그러니까 하고. 박제해서 걸어놓듯이. 네, 근데 얼굴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진을 저희가 영상에 못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경악을 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부적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의 팔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토고에서 축구하는 골키퍼에게. 그들의 문화니까. 문화기도 한데 네. 그런 것도 있대요. 의학이 발달이 못 돼가지고 동물의 두개골을 갈아가지고 그걸 약재로 쓰는 토고의 민간요법이. 민간요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사람들은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러니까 외지인이 봤을 때는 네. 충격적이죠. 일단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네. 입구 근처도 못 간대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아, 가자마자 바로 토한대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뭐 냄새부터 해서도 썩다 보니까 병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우. 상당히 이렇게 위험한 장소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들텍 납골당. 여기는 허허. 그 체코 쿠츠나호라라는 마을에 있는 곳인데 이 1870년대 조각가 프란티세크 린트가 패스트로 죽은 그 사람들을 네, 여기. 그 묻힌 공동묘지가 네. 있었는데 그걸 다 파서 해골들을 가져와서 그 800만 개가 넘는 뼈로 만든 납골당이에요. 이거 내셔널 트레저에 나오는데. 이거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아, 서프라이즈예요? 네. 나는 그러니까 그만큼 캐서방 나온 줄 유명한데 알았더니. 근데 되게 많이 가시는 또 장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되게 이게 관광지로도 유명하긴 네. 한데 그냥 입구만 봐도 무서워요. 네. 뼈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건물 자체가. 벽돌이 아니라 해골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그 기겁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주카이 숲. 여기는 정식 명칭은 아오키가하라 수해라고 불리는데 이게 말처럼 숲으로 이루어진 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은 곳이에요. 숲이 넓은데. 네, 여기 후지산입니다. 실제로 여기를 탐험하다 길 잃으셔서 실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곳이고요. 아, 정말요. 그리고 일부러 조용히 자살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가셨다가
탐험하셨다가 대부분 발견하는 게 시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책이 있대요. 일본에 유명한 소설책이 있는데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그 내용 안에 자살하는 내용이 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 여기 들어가면은 뭐 이 철 성분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이 나침반이 안 잡힌다 뭐 이런 또 이제 방향 이제 설이 있어요. 아, 설이 있다. 도시전설 같이. 네, 도시전절 같이. 그래서 여기 일본에서는 여기 되게 유명한 고스트 스팟이라서 호러나 그런 걸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이 왜 나보면 꼭 되게 가시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여기는 좀 가기 싫다고 생각이 들었고 고맙다. 거기 간판이 있대요 입구에.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마세요. 네. 제가 어떤 TV에서 봤었는데 막 목에 막 나무에 막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면도 영화였나? 블레이어 위치 아니야? 아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숲에 있으면 영원히 이제 그 숲만 헤매는 기분. 아 빨리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도 무서워요. 그 그러네. 다음은 인형의 섬이라는 곳인데 미치겠네. 멕시코에 존재하는 섬이래요. 근데 되게 많은 인형이 달려 있는데 이 인형들이 대부분 성한 인형이 없어요. 팔이 없거나 뭐 다리가 없거나 이런 건데 다 또 애기 인형들이야. 그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안 치면 눈 딱 뜨는 애들 있죠. 그런 인형들만 잔뜩 걸려 있어요. 이러면서 돈 줄리안 산타나라는 사람이 설에 의하면 이 섬에서 어떤 소녀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 소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걸어놨다. 그러니까 못 구해줘서 네, 이제 달래기 위해서 아기를 걸어놓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죠. 다 인형을 거는 바람에 또 인형이 많아지는 섬이 되고. 그리고 아, 뭐 근데- 아니면 술을 많이 드셔서 이분이 섬 관리자였기 때문에 뭐 인형을 술 주정으로 달았다라는 설도 있는데 이걸 밝힐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대요. 진위를.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안 달래주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밤에 인형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소문이 아,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멕시코 한번 가면은 이런데 바람, 한번 바람. 밤새 한번 버티기 이런 거 하면은 아 근데 지금 뭐 들어갈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는 걸로. 그러니까 한동안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막고 이제 그 배 타고서는 이제 멀리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럴 안타깝네. 때는 딱 이제 뱃삭을 주면서 제일 가까이 가주세요. 그러면 갈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네. 여기 한국에서 이제 폐가로 진짜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죠. 한때 이제 소문이 그 1980년대에 원장이 자살을 하고 그러면서 이 병원이 폐업을 하고 원래 건물주가 뭐 미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여기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곳이다. 막 이런 소문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여기가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방송국도 가고 아프리카 BJ도 가고 뭐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냥 가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실제로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된 장소죠.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너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많이 오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1996년에 폐쇄가 됐는데 이 팔당댐 건설로 인해서 그 운영이 어려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물을 포기하시고 이 건물주가 미국으로 하면서 그냥 관리만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경비원도 계셔서 예, 함부로 출입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그 건물을 부시거나 이러면 세금이 발생하니까 그냥 냅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찍혀있는 사진들만 보면 대부분 거의 지를 것 같은 사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곳을 소재로 기담의 그 정범식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든다고 올해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곤지암 정신병원의 그 모티브가 된 그 영화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저희 마침 그 용산 CGV 갔다가 네, 송영시. VR 봤어요. VR 체험을 또 했잖아요. 아 VR 체험이요? 네, VR 체험이 제가 봤을 때 모티브가 여기예요. 곤지암 정신병원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외관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럼 우리 갔다 온 거야? 우리 거기서 지를 뻔했잖아. 아 진짜. 자 그러면 군함도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환 감독님이 좀 다른 시도를 했다는 거가 관심이 많이 가요. 그동안은 이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액션물을 하시다가 이렇게 좀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이런 좀 스케일이 큰 영화를 한 게 기대가 돼서 감독님의 새로운 영역 그리고 이 감독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승환 감독님 팬이라고 하시면 꼭 가셔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가 제가 아까 망각은 유랑을 연장시키고 구원의 비밀은 기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이 될 수 있는 기억이 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영화로 좀 많은 일들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돼서 유대인들도 독일한테서 어떤 역사적인 이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용서는 하마 그래도 기억은 하겠다의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거든요. 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 제가 뭐는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 조언을 하자면 제안을 하자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옳은 일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라는 걸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명장 감독들이 최근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서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야기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오리지널? 오리지널 영화들만 만들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중요한 영화들은 정말 좋은 감독들과 좋은 시나리오를 거쳐서 좋은 배우들과 라이언처럼? 같이 작업을 해서 뭔가 세계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는 영화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에 관심을 가질 수 그렇죠. 근데 좀 오리지널 영화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서운했구나. 그래서 좀 서운했지. 나도 서운했어. 왜냐면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고 그럼으로써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아, 그럼요. 또 봉준호라는 감독 자체가 발굴이 됐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이제 유승환 감독님께서 군함도를 또 하시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재미가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뭐고 다 차치하고 고증이 철저한 걸 떠나서 이건 영화잖아요. 그죠. 영화적으로서 재미가 없어버리면은 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본전말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나 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쉰들러 리스트가 그렇죠. 왜 성공했습니까? 그렇죠. 영화적으로 충분히 재미있고. 감동과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나온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이 영화가 정말 재밌고 진짜 정말로 감동적이고 뭔가 좋아서 내러티브도 좋아서 이제 좀 세계로 좀 수출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국뽕 영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걸 베테랑 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대요. 예. 왜냐면 국뽕 영화가 돼버리면은 한국에서 비난을 해버려요. 아 그렇죠. 한국에서 더 난리야. 아 이건 국뽕 영화다. 뭐 이거는 군함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얘기를 안 듣는 정말 좋은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일본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해요. 개 좋아하죠. 술 드신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약간 정신상 술 먹은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데 일본 정부의 역사관에는 진짜 이만큼도 못 좋아하겠어. 보면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요. 이럴 때 그 말이 그 제목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자, 다시 한번 군함도를 상기시키는 하시마 섬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아 오늘 말 저른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재밌어라. 아 그리고 내가 진짜 라이언 때 되게 화가 나는 게 나 네. 분명히 처음에 오마하라고 했거든. 근데 얘가 한번 제가 틀린 거예요? 틀리고서 나도 같이 말려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뒤에는 맞았던 것 같은데? 뒤에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했어. 그런 거. 그리고 칼레라고 적어놓고서 킬레라고 있고. 그러니까 대본을 아니 얘가 글을 못 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본을 되게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고 오늘도 그치? 준비를 많이 성심성의가 했는데 중요하고 난독증이 있는 거죠. 소화를 못했어. 소화를. 노안이야? 노안이라서 그래요. 아 그렇긴 해요. 제가 글자 잘 못 보긴 하는데 오늘 포인트 한 20, 30 정도 해줘야 읽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잉크 값이 좀 많이 들거든.